그러니까 돈 좀 빌려줄 수 없겠니? 딱 1,000만 원만. 나중에 꼭 갚을게. 제발 준호 생각해서라도. 참, 말씀 안 드렸네요. 저희 가족은 3년 전에 뉴질랜드로 이민 왔거든요. 아마 평생 돌아갈 일은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족 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30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의 지옥에서 살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부모님의 지독한 편애와 끝없는 착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엎고 완벽한 복수에 성공한 그녀의 통쾌한 탈출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공기 속에는 지난 5년간 지겹도록 맡아온 낡은 기름 냄새가 떠다니고 있었다. 거기에 형님 최민아 씨에게서 풍기는 저렴하지만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까지 뒤섞여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이곳은 남편 준호 씨가 자란 곳, 서울 근교 의정부의 낡은 빌라 3층에 있는 방 3개짜리 집이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마치 이 낡은 가족의 위태로운 체면을 가리는 너덜너덜한 가림막처럼 보였다. 식탁 중앙에는 먹음직스러운 갈비찜 한 냄비가 놓여 있었다. 붉고 윤기 나는 빛깔,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의 필살기 요리였다. 하지만 지난 모든 가족 식사가 그랬듯 그 갈비찜은 무심한 척하면서도 정확하게 아주버님 박준석과 형님 최민아의 앞에 놓여 있었다. 나와 남편 준호 앞에는 구색 맞추기용 김치와 콩자반이 전부였다. 다들 멋들 하고 있어. 수저들게, 수저들어. 김영희 여사의 주름 가득한 얼굴에는 억지로 쥐어짠 듯한 기쁨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쉴 새 없이 큰아들 박준석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서 흘러나오는 총애는 거의 뚝뚝 떨어질 지경이었다. 시아버지 박철민 씨는 상석에 앉아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며 헛기침을 두어 번 했다. 자, 먹기 전에 내가 중대 발표할 게 있다. 우리 박씨 가문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대한 일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3달 전 본가에 있던 낡은 주택이 재개발에 들어가 보상금이 나온다는 소식이 가족 단톡방을 뜨겁게 달궜었다. 하지만 그 소식이 나온 이후로 시부모님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구체적인 보상금 액수를 물을 때마다 딴소리를 하거나 아직 협의 중이다. 얼마 안 되라며 얼버무리기 일쑤였다.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 데는 도가 솟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이렇게까지 감쪽같이 일을 처리할 줄은 몰랐다. 박철민 씨는 잠바 주머니에서 네모반 듯하게 접은 종이 한 장과 은행 카드 한 장을 꺼내 탁 소리가 나게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보상금 나왔다. 총 5억 원이야. 5억 원. 평균 월급이 300만 원도 안 되는 이 동네에서 이건 어마어마한 거액이었다. 준호의 눈이 반짝 빛나더니 무의식적으로 나를 쳐다봤다. 우리는 최근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지금 사는 작은 투룸을 팔고 아이를 위한 학군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계약금으로 1억 정도가 부족했다. 이 돈을 공평하게 나눌 수만 있다면, 아니 우리에게 30%만 떼어줘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터였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 시선은 새우를 까고 있는 형님 최민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금액을 듣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번지는 도저히 감출 수 없는 미소.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패는 이미 그들에게 다 보여준 것이었다. 오늘 이 연극은 오직 우리 두 사람, 이방인들을 위해 준비된 쇼였다. 이 돈 말이다. 내가 네 어머니랑 오래 상의했다. 박철민 씨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인상을 썼지만 눈 뒤의 탐욕스러운 빛은 감추지 못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손가락 길이도 다 다른 법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마침내 시선을 준호에게로 옮겼다. 자애로움이 아닌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한 심사의 눈빛이었다. 준호야, 너랑 서연이는 둘 다 대학물 먹고 대기업 다니잖냐. 둘이 합쳐 한 달에 1,000만 원은 버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하지만 네 형은 다르다. 박철민 씨는 돼지족발을 뜯느라 입가에 기름이 번들거리는 박준석을 가리켰다. 내 형은 배운 것도 변변찮고 몇 년간 사업한답시고 말아먹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게다가 이제 미나가 둘째를 가졌어. 우리 박씨 가문에 대를 이을 손주가 태어난다는데 이게 제일 큰일 아니겠냐. 지금 사는 집은 너무 좁아서 큰 집으로 옮겨야 해. 이때다 싶어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끼어들었다. 마치 시아버지가 충분히 감동적으로 말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라도 한 듯. 그래, 서연아. 내가 동서지만 형님 입장을 이해해야지. 내게는 항상 새아가라고 부르면서 이럴 때만 교묘하게 위아래를 정했다. 네, 아주버님은 우리 박씨 집안의 기둥이야. 형이 잘 못 살면 나랑 내 아버지는 죽어서도 눈을 못 감아. 길고 긴 밑밥이 끝나고 마침내 본색이 드러났다. 박철민 씨는 은행 카드를 박준석 앞으로 쓱 밀었다. 여기에 4억 8천만 원 들었다. 이걸로 집 사고 남는 돈은 사업 자금으로 써라. 이번에는 정신 좀 차리고 4억 8천만 원. 식탁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박준석이 족발 뜯는 소리마저 멈췄다. 그의 흐리멍덩한 작은 눈이 탐욕스럽게 카드를 응시하더니 재빨리 손을 뻗어 카드를 낚아챘다. 1초라도 늦으면 날아가기라도 할 것처럼.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절 제일 아끼시는 줄 알았어요. 박준석은 흥분해서 목소리까지 떨렸다. 형님, 최민아는 활짝 웃으며 아직 나오지도 않은 배를 쓰다듬었다. 어머, 아버님도 참,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우리 복덩이 손주를 위해서니까 저희가 염치 불구하고 받을게요. 나와 준호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들만의 잔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박철민 씨는 그제야 둘째 아들이 생각났다는 듯 주머니를 한참 뒤적여 꼬깃꼬깃한 수표 한 장을 꺼내 준호 앞에 툭 던졌다. 둘째, 이건 2천만 원이다. 너희 부부 맛있는 거 사 먹고 가전제품이라도 하나 사. 너희는 능력 있으니 집안의 푼돈에 목매지 말고 내 형이나 잘 도와줘. 4억 8천만 원 대 2천만 원. 그 순간 분노보다는 황당함이 밀려왔다. 웃음이 나왔다. 정말로. 이게 바로 그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의 의미였나. 손바닥은 살이고 손등은 굳은 살이었나 보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옆에서 의자가 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극도의 분노로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목에는 힘줄이 곤두섰다. 마치 격분한 황소 같았다. 총 5억인데 형한테 4억 8천을 주고 저한테 2천을 주신다고요? 어릴 때부터 편애하신 거 저 다 참았어요. 형 공부 못한다고 돈으로 대학 보내실 때 저는 장학금 못 받으면 휴학해야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니죠. 재개발 보상금은 할아버지 재산인데 왜 이렇게 나누세요? 저도 이 집 아들이잖아요. 시끄러워. 박철민 씨가 식탁을 내리쳤다. 그릇들이 요란하게 부딪혔다. 이놈이 미쳤나. 내가 내 애비야. 내 돈 내가 마음대로 나누겠다는데 네가 뭔데 대들어. 능력 있으면 네가 5억 벌어와. 어디서 눈을 부라려. 그래, 준호야. 형님, 최민아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비아냥거렸다. 그녀의 경멸적인 시선이 내 배를 훑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이 돈 주시는 건 박씨 가문대를 이으라고
주시는 거잖아. 내 형은 아들 낳을 수 있지만 서연이는 어때?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배에 소식이 없잖아. 그 돈 너희한테 줘봤자 나중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야. 2천만 원 주신 것도 감지덕지지. 형수, 입 닥쳐요. 준호가 소리쳤다. 우리가 아이 안 갖는 건 먼저 자리 잡고 싶어서 그런 거지. 형수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머, 화내는 것 좀 봐. 사실은 못 낳는 거 아니야. 최민아가 비웃었다. 그만해.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일어나 준호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돈 몇 푼 때문에 집안을 뒤집어 엎어. 내 형은 장남이야. 집안 재산은 원래 다 형 거야. 내 마누라는 속을 알 수가 없어서 돈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우리 늙은 부모는 뭐가 되겠냐. 이 돈은 무조건 내 형이 갖고 있어야 우리가 마음이 놓여. 준호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고 주먹을 쥔 손에서는 뼈마디 소리가 났다. 그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보잘것없는 공평함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그가 입을 열어 연을 끊겠다는 말을 하려는 순간 내가 갑자기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꽉 눌렀다. 내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준호는 움찔하며 나를 돌아봤다. 그의 눈은 핏발과 의문으로 가득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에는 분노의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지극히 단정하고 거의 직업적인 미소까지 걸려 있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2천만 원짜리 수표를 집어들어 꼼꼼히 살핀 뒤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서연아, 너. 준호가 경악하며 나를 봤다. 준호 씨 앉아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시부모님과 잔뜩 경계하는 아주버님. 형님을 둘러보며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형님 말씀이 맞아요. 아주버님은 장남이시고 곧 둘째도 태어나는데 부담이 크시죠. 이 돈은 당연히 아주버님께 가야 해요. 저희 부부는 아직 대출금 갚느라 빠듯하지만 젊으니까 열심히 벌면 되죠. 이 2천만 원은 저희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도 요즘 임신 준비하느라 검사비다, 영양제 값이다. 돈 들어갈 곳이 많거든요. 내 말은 한치의 빈틈도 없었고 심지어 먼지처럼 비굴하기까지 했다. 일촉즉발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기묘하게 변했다. 박철민 씨는 멍하니 서 있었고 김영희 여사의 험상궂던 얼굴 근육이 풀리며 내까짓게 뭘 알겠냐는 표정을 지었다. 거봐, 역시 서연이가 뭘 좀 안다니까. 김영희 여사는 금세 태도를 바꿨다. 여전히 경멸의 눈빛이었지만 말투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둘째 놈아, 내 마누라 좀 보고 배워라. 가족끼리 원수질 일 있냐? 자, 고기 먹어, 고기. 그녀는 비계뿐인 갈비 한 점을 집어 준호의 밥그릇에 던져 넣었다. 준호는 그릇 속의 비계 덩어리를 더러운 것 보듯 노려봤다. 그는 식탁 밑에서 내 손을 으스러져라 꽉 잡았다. 그가 이 극도의 치욕을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들었다. 이 잔은 제가 모두에게 올릴게요. 아주버님, 형님, 순산하시고 아버님, 어머님 만수무강하세요. 이 돈 정말 공평하게 잘 나눠주셨어요.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잘 살고 서로 빚진 것 없이 지내요. 그래, 빚진 거 없지. 박준석은 우리가 마음을 바꿀세라. 재빨리 은행 카드를 품속 깊이 찔러 넣었다. 그날 저녁 나와 준호는 거의 수저를 들지 않았다. 그들이 4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서로를 치켜세우고 미래를 계획하고 심지어 어떤 고급 주택을 살지 어떤 외제차를 살지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내 마음속의 광기 어린 생각은 점점 더 뚜렷하고 확고해졌다. 저 2천만 원은 분가 비용이 아니라 해고 수당이었다. 그들은 우리의 인내심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고 나는 완벽하게 사라지기 위한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1분도 더 머물지 않았다. 낡고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빌라를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내 손을 뿌리치고 길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통곡했다. 키 180이 넘는 남자가 길 잃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못나서 너까지 이런 수모를 겪게 하고. 4억 8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그의 등 뒤에 서서 가로등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바라보다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건넸다. 준호 씨, 다 울었어요? 나는 나 자신조차 두려울 정도로 냉정했다. 준호 씨, 준호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올려다봤다. 다 울었으면 차에 타요. 나는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백미러를 통해 여전히 불이 켜진 낡은 빌라를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그렸다. 2천만 원, 우리는 받아요. 그리고 저 4억 8천만 원은 그들이 관값으로 쓰게 두죠. 무슨 뜻이야? 차에 올라탄 준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나는 시동을 걸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밤속으로 돌진했다. 준호 씨. 3년 전 뉴질랜드로 신혼여행 갔을 때 했던 말 기억나요? 거기서 살면 좋겠다고. 양이라도 치면서 살고 싶다고 했지. 그럼 양 치러 가요. 나는 정면을 응시했다. 핸들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양을 치든 접시를 닦든 이 흡혈귀들만 없다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회의해요. 무슨 회의? 탈출 계획 회의요. 우리는 분가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째 뽑아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그들의 밥상을 엎어버릴 거예요. 저 진흙탕 속에서 서로 물어뜯다 죽게 만들 거예요. 60제곱미터, 약 18평. 남짓한 우리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준호의 감정은 여전히 붕괴 직전이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주워온 자식인가? 하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지금의 위로는 값싼 동정일 뿐 분노야말로 최고의 연료였다. 나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금고에서 지난 5년간 꼼꼼히 기록해온 가계부와 미리 준비해둔 서류철 몇 개를 꺼냈다. 정신 차려요, 준호 씨. 나는 두꺼운 가계부를 찻상 위에 던졌다. 먼지가 불빛 아래 흩날렸다. 주워온 자식인지 묻지 말고 지난 몇 년간 당신이 아들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의 ATM 기계였는지 물어봐요. 준호는 몸을 바로 하고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펼쳤다. 모든 지출을 기록하는 것은 나의 직업병이었다. 결혼 첫날부터 시댁에서 요구한 돈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다. 이체 내역 캡처와 문자 메시지까지 전부. 2019년 3월 아주버님 도박 빚으로 차압 위기. 아버님이 당신에게 5천만 원 요구. 상관없음. 2019년 10월 어머님 백내장 수술한다며 3천만 원. 알고 보니 형님 금팔찌 사줌. 상관없음. 2020년 설날 아주버님 차 바꾼다며 1억 빌려감. 차용증 없음. 상관없음. 2021년, 2022년 빽빽한 숫자들은 개미떼처럼 징그러웠다. 준호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을 더욱 심하게 떨었다. 마지막 장에 이르자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총액을 읊었다. 준호 씨, 지난 5년간 우리가 그 집에 보낸 돈
총 1억 3,800만 원이에요. 평소에 사다 드린 술, 선물은 빼고도요. 우리 이 집 계약금이 얼마였죠? 8천만 원이었어요. 우리는 아껴서 나는 흔한 명품 가방 하나 못 사고 당신은 좋은 운동화 한 켤레 못 샀는데 우리가 대체 누굴 먹여 살린 거죠? 나는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똑바로 마주봤다. 오늘 그 2천만 원은 당신에게 준 돈이 아니에요. 거지를 적선하듯 던져주고 입 막으려고 한 거라고요. 아주버님이 저 4억 8천만 원을 무사히 챙길 수 있도록 준호는 가계부를 쾅 덮고 고통스럽게 얼굴을 감쌌다. 서연아, 그만해. 나도 알아. 내가 등신이었어. 완벽한 호구였어. 호구인 걸 아는 건 괜찮아요. 계속 호구로 사는 게 문제지. 나는 그의 손목을 잡고 나를 보게 했다. 준호 씨, 이 도시에, 이 나라에 계속 머무르면 그들이 아프다고 전화 한 통만 해도 아주버님이 사고를 치거나 형님이 문제를 일으켜도 당신은 달려가야만 해요. 효도라는 두 글자가 당신을 짓누르니까요. 우리의 삶이 조금씩 잠식당하다가 결국 우리도 그들처럼 시궁창에 빠지는 걸 그냥 지켜봐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소송이라도 해서 연을 끊어? 준호의 눈에 희망이 어렸다. 금세 사그라들었다. 소용없어. 우리 아버지 성격 알잖아. 우리 회사 찾아와서 드러눕고 당신 회사 앞에 가서 불효자라고 현수막 걸 사람이야. 그럼 우리 둘 다 직장도 잃게 될 거야. 그래서 싸우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옆에 있던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뉴질랜드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와 내가 정리해둔 서류들이 떠 있었다. 이건 기술 이민 점수표예요. 당신은 IT 아키텍트, 나는 PMP 프로젝트 매니저. 우리 둘 다 영어 실력도 괜찮아서 두어 달 바짝 공부하면 IELTS 점수는 충분히 넘길 수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직장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나는 화면을 가리키며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냉정하게 말했다. 이미 이민 컨설턴트랑 상담도 마쳤어요. 우리 조건이면 비자 승인율이 아주 높대요. 준호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의 호흡이 점점 가빠졌다. 진심이야. 이민이라니. 더없이 진심이에요. 나는 다른 문서를 열었다. 자산 처분 계획서였다. 지금이 2월이니까 우리의 목표는 연말 전에 출국하는 거예요. 하지만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나는 손가락을 펴 조목조목 설명했다. 첫째, 이 집을 팔아야 해요. 하지만 여긴 낡은 빌라라 쉽게 팔리지 않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집을 내놓은 걸 친척이나 이웃이 알게 되면 그 소문은 분명 당신 부모님 귀에 들어갈 거고요. 우리가 도망치려는 걸, 심지어 집 판 돈을 들고 튄다는 걸 알면 그들은 미친 개처럼 달려들어서 돈을 뜯어내려 할 거예요. 준호는 이를 갈았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2천만 원을 받고 심지어 감지덕지 않은 척해야 했던 거예요. 나는 냉소했다. 우리가 운명에 순응하고 굴복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요. 심지어 그들에게 아부하는 것처럼 보여야죠. 그래야 그들이 경계를 풀고 4억 8천만 원을 흥청망청 쓰느라 우리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이 정보의 격차를 이용해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야 해요. 나는 계획서의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다. 당신 제네시스 G70 4년 탔지만 관리 잘해서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아주버님이 늘 당신 차를 탐냈잖아요. 다음 주면 분명히 자기 차 고장 났다고 빌리러 올 거예요. 그 전에 처리해야 해요. 어떻게? 팔았다고 하면 분명히 의심할 텐데 아이 때문이라고 해요. 나는 내 평평한 배를 만지며 눈을 빛냈다. 내일부터 우리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비혼의 부부가 되는 거예요. 차는 유명한 난임병원 가려고 판 거고
돈은 이미 다 써버렸다고요. 차뿐만 아니라 이 집도 담보대출을 받아야 해요. 준호 씨, 지금부터 우리는 곡소리를 내야 해요. 가난하다고 울부짖고 심지어 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해요. 빌리진 못하겠지만 우리가 돈 없는 거렁뱅이, 골칫덩어리가 되어야만 그들이 제발 좀 멀리 꺼져주길 바라게 될 거예요. 준호는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담긴 충격은 차츰 경외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배수진을 친 듯한 결의로 변했다. 그는 갑자기 나를 와락 껴안고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여보, 당신 말대로 할게.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연극 끝까지 같이 할게. 좋아요. 나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점차 안정되는 심장 박동을 느꼈다. 첫 번째 단계는 내일 회사에 연차 내고 가서 차부터 파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아주 심각한 난임 진단서를 몇 장 만들어 와요.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깜빡이는 네온사인은 사람을 잡아먹는 저 기괴한 옛 세상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저 어둠 속을 뚫고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잠들지 않았다. 침실의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자산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물건들을 정리했다. 낡은 물건 하나를 버릴 때마다, 과거의 사진 한 장을 찢을 때마다 내 몸을 포함매던 족쇄가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악당의 탐욕은 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연차를 내고 제네시스를 몰고 중고차 시장으로 향했다. 그 차는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반을 보태주신 것으로 준호가 애지중지하던 보물 1호였다. 그가 차 키를 딜러에게 넘기고 서류에 서명한 뒤 두툼한 현금 뭉치를 받아드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눈에서 아쉬움을 읽었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을 보았다. 총 3,200만 원. 당신이 시킨 대로 지인이 중병에 걸려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어. 잘했어요. 나는 돈을 내 명의의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지 않은 비밀 통장으로 이체했다. 시부모님은 이 통장의 존재를 모른다. 이제 쇼를 시작하죠. 아니나 다를까 사흘 뒤 저녁 아주버님 박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준호야. 내 차가 정비소 들어갔는데 이번 주말에 장모님 댁에 가야 하거든. 내 제네시스 좀 이틀만 빌리자. 내가 좋은 차 끌고 가면 네 어깨도 으쓱하잖아. 전화기 너머 박준석의 목소리에서는 벼락부자의 우월감이 뚝뚝 묻어났다. 예전에는 차를 빌릴 때 조금은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하더니 4억 8천만 원을 손에 쥔 지금은 마치 부하 직원에게 통보하는 듯했다. 나는 준호에게 눈짓하며 대본대로 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는 목소리를 한껏 불쌍하게 깔았다. 형, 미안한데 차 이제 없어. 뭐 없다고? 누구 빌려줬어? 당장 받아와. 박준석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빌려준 게 아니라 팔았어. 준호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였다. 팔았다고? 전화기 너머에서 박준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내 배경에서 형님 최민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팔다니 멀쩡한 차를 왜 팔아? 너희 혹시 차 빌려주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야? 아니야, 형수. 진짜 팔았어. 준호는 내가 위조한 병원 서류 뭉치를 힐끗 보며 비통하게 말했다. 서연이 몸에 큰 문제가 생겼대. 의사가 시험관 시술해야 하고 지방에 있는 명의 찾아가서 몸조리해야 한다는데 앞뒤로 몇 천은 깨지겠더라고. 당장 현금이 없어서 차부터 팔았어.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에 잠겼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차 판 돈이랑 아버지가 주신 2천만 원은 이미 병원에 계약금으로 냈어. 준호는 채기를 박았다. 형, 전화한 김에 말인데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다음 치료비로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데. 형 지금 여유 있잖아. 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다. 나와 준호는 서로를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거봐요. 귀신 쫓는 것보다 돈 빌려달라는 말이 더 빠르다니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이 우리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믿게 만들려면 이번 주말 가족 모임에서 제대로 된 연극 한 편을 상연해야 했다. 토요일, 우리는 값싼 과일 2봉지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분위기는 예상대로 미묘했다. 형님 최민아는 소파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어머, 버스 타고 왔니? 하긴 애 낳겠다고 차까지 팔았다면서. 서연아, 그냥 안 되면 포기해. 괜히 돈 쓰지 말고. 어차피 우리 집안 되는 준석 씨가 이을 거니까 너희한테 기대도 안 해.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을 지었다. 형님,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희망이 있대요. 돈만 있으면. 됐어. 돈 얘기 좀 그만해.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부엌에서 나오며 쏘아붙였다. 둘째 놈아, 그렇게 큰일을 상의도 없이 차를 팔아. 그리고 내 형이 이제 막 큰돈 만져서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때 돈을 빌려달라고 해. 내 형 속상하게 할 일 있어. 준호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서연이도 우리 집안 손주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손주는 내 형이 낳을 거야. 김영희 여사는 눈을 흘겼다. 그리고 서연이 너 회사 그만두고 임신 준비한다며. 마침 잘 됐다. 내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새집 보러 갈 건데 네가 예전에 건설 쪽 일했다면서. 내일 따라가서 좀 봐줘. 맨날 집에서 놀지만 말고 우리 돈으로 산 집을 보러 가는데 나를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건 사람을 2번 죽이는 짓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밥상을 엎었겠지만 지금의 나는 순종적인 양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님, 아주버님께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가야죠. 김영희 여사는 내 태도에 만족한 듯했다. 돈 없고 아이도 못 낳는다는 2개의 큰 산에 내가 완전히 짓눌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다음 날 나는 박준석과 최민아를 따라 도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인 더 팰리스로 향했다. 최민아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았지만 그 모습은 촌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모델하우스에서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 모형을 가리키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쳤다. 제일 큰 거 보여주세요. 정원 딸린 거요. 나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뒤를 따랐다. 집을 보는 내내 최민아는 트집을 잡았다. 거실이 좁네. 정원 방향이 별로네 하며 틈만 나면 나를 비웃었다. 어머, 서연아. 너희 집은 20평도 안 되지. 이 집 거실보다도 작겠다. 정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니까. 마침내 그들은 240제곱미터 약 72평짜리 복층 빌라를 마음에 들어 했다. 총 가격은 32억 원, 계약금만 10억이었다. 박준석은 호기롭게 계약서에 사인하려 했다. 그때 분양 상담사가 물었다. 고객님, 명의는 누구 앞으로 하시겠어요? 당연히 담보대출이죠. 계약금 10억. 박준석이 말했다. 그때 내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아주버님, 이 집 명의를 2분 공동으로 하시면 나중에 혹시. 최민아가 경계하며 나를 쳐다봤다. 당연히 우리 부부 공동명의지. 뭐 문제 있어? 아니에요. 나는 손사래를 치며 목소리를 낮춰 비밀스럽게 말했다. 형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주버님이 남은 돈 20억으로 사업하신다면서요. 사업이라는 게 위험이 크잖아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빚이라도 지게 되면 아주버님 명의로 된 재산은 차압될 수도 있거든요. 최미나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럼 누구 명의로 해? 제 생각에는 형님 단독 명의로 하시거나 차라리 어머님 명의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나는 미끼를 던졌다. 어머님 명의로 하면 나중에 손주한테 물려주기도 좋고 또 어머님은 무주택자시니까 취득세도 몇 천만 원 아낄 수 있을걸요. 이것은 이관계였다. 나는 최미나가 절대로 시어머니 명의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가부장적인 박준석 역시 아내 단독 명의는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최미나는 누나를 굴리더니 즉시 반대했다. 어머님 명의는 안 돼. 연세가 많으셔서 대출이 안 나와. 내 명의로 해야지. 내가 애 엄마인데. 안 돼. 박준석이 버럭 소리쳤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단독 명의로 해. 두 사람은 모델하우스 한복판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다. 나는 한쪽 구석에 서서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냉소했다. 싸워라. 더 시끄럽게 싸워라. 너희끼리 싸우느라 정신없어야. 내가 지금 팔려고 내놓은 우리 집에는 신경도 못 쓰겠지. 그들이 싸우는 동안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온 문자였다. 사장님, 내놓으신 빌라 현금으로 즉시 계약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시세보다 1천만 원 낮지만 3개월 여걸세 조건도 받아들이겠답니다. 바로 계약 가능하신가요? 나는 그 문자를 보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볍게 두드렸다. 오늘 저녁에 하죠. 박준석과 최미나가 진명의 문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동안 나는 조용히 자산 처분 버튼을 눌렀다. 그들이 그토록 탐내던 이 집은 오늘 밤 이후 나를 남반구로 날려줄 숫자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주버님 손에 들린 남은 현금 20억 원은 곧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 그 블랙홀이 일으킬 거대한 파장은 언젠가 우리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그 전에 나는 이 가라앉는 배와 연결된 밧줄을 완벽하게 끊어내야만 한다. 주말의 소동은 예상대로 박준석과 최미나의 냉전으로 끝났다. 진명이는 합의되지 않았고 계약도 무산되었다. 다행히 그들은 나를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조언했다고 생각했다. 내가 원하던 그림이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부동산 중개인과 저녁 7시에 계약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상대는 사업가로 아들의 학군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이라 여걸세 조건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모든 것이 내 각본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아주버님 박준석의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현금 20억 원을 손에 쥐자 그의 분수를 모르는 마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부풀었다. 그는 더 이상 작은 가게를 차리는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녔다. 어느 날 오후 그가 가족 단톡방에 링크 하나를 올렸다. 미래를 바꿀 블록체인 기술. 평범한 당신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다. AT 박준호 동생, 이거 봐봐. 내 친구가 추천해준 스타코인인데 내부 정보로는 한 달 안에 3배 오른대. 형은 이미 10억 투자했어. 형이 돈 벌면 너도 제네시스보다 좋은 벤츠 한 대 뽑아줄게. 나는 그 링크를 눌러 대충 훑어봤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본질은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였다. 나는 즉시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절대 답장하지도 좋아요도 누르지 마요. 못 본 척해요. 준호에게서 바로 답이 왔다. 알았어.
이 인간 나를 총알바지로 쓰려는 거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투자 실력을 자랑하면서 나중에 손실이 나면 우리를 증인이나 심지어 뒤처리 담당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죠. 아니나 다를까 준호가 반응이 없자 박준석은 단톡방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조작된 수익률 그래프를 올리고 매일 놀라운 속도로 자산이 불어나는 것처럼 꾸몄다. 형님 최민아도 남편의 장단에 맞춰 오늘은 포르쉐 매장에 다녀왔다는 둥 허풍을 떨었다. 시부모님은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가 매일같이 큰아들이 우리 가문의 길이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가족 단톡방은 허황된 광기로 가득 찼고 오직 나와 준호만이 냉정하게 그 상황을 지켜보는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필요로 하던 완벽한 연막이었다. 저녁 7시 나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내 통장에 1억 6천만 원이 입금되는 순간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차를 판 돈과 기존의 저축을 합쳐 우리 손에는 이제 약 2억 원의 현금이 쥐어졌다. 이 돈이 바로 우리를 뉴질랜드로 데려다 줄 날개였다. 나는 돈을 즉시 여러 개의 계좌로 쪼개어 이체한 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나의 비밀 예금 계좌로 모두 모았다. 모든 것을 마친 뒤에야 긴장이 풀렸다. 마치 스파이 영화의 한 장면을 끝낸 기분이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러 박준석의 스타코인 사업은 나날이 번창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매일 단톡방에 수익을 자랑했고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했다. 그동안 우리는 이민 서류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나는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살려 이민 절차 전체를 간트, 차트로 만들었고 준호는 IELTS 시험 공부에 매달렸다. 우리의 삶은 표면적으로 그리고 이면적으로 기묘한 분열 상태에 놓여 있었다. 낮에는 성실한 회사원, 밤에는 탈출을 준비하는 동맹, 주말에는 돈 없고 아이도 못 낳는 불쌍한 시댁의 골칫덩어리,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오면 뉴질랜드 지도 위에서 새로운 삶을 그리는 탐험가. 4월이 되자 우리 둘 다 목표했던 IELTS 점수를 훌쩍 넘겼고 직업 기술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이제 비자 신청서 제출이라는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형님 최민아의 탐욕이 마침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산, 우리가 여걸세로 살고 있는 이 집을 향해 손을 뻗쳤다. 어느 날 최민아가 평소와 달리 살갑게 전화를 걸어왔다. 동서, 집에 있어? 내가 과일 좀 샀는데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를게. 족제비가 닭에게 새해 인사를 하러 오는 격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네, 형님. 오세요. 30분 뒤 그녀는 시들시들한 사과 몇 개가 담긴 봉지를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사방을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친척 집을 방문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토를 순찰하는 정복자의 눈빛이었다. 칙칙, 이 집 위치는 참 좋은데 너무 좁네. 듣자 하니 너희 병원비도 없어서 쩔쩔맨다며. 나는 타이밍에 맞춰 한숨을 쉬며 눈물을 글썽였다. 네, 형님. 다음 치료비로 1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데 막막해요. 저는 일도 그만뒀고 준호 씨 혼자 버는데 그럴 줄 알았어. 최민아는 내게 바싹 다가와 속삭였다. 동서, 내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줄게. 너희 집 그냥 놀리느니 일단 내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 속으로 냉소가 터져 나왔지만 겉으로는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겁먹지 마. 내가 내 집 뺏어 먹기라도 하겠어? 내 생각은 이래.
너희가 지금 돈이 급하니까 집 명의를 내 앞으로 옮겨. 그럼 내가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야. 대출 받은 돈은 내가 너희한테 빌려주는 셈치고, 그럼 너희는 병원비가 생겨서 좋고, 나는 동생네 도왔으니 좋고,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면 그때 다시 명예 이전해주면 되잖아. 어때? 그녀의 속셈은 뉴질랜드에서도 들릴 만큼 뻔했다. 일단 명의가 넘어가면 이 집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게 된다. 돈을 빌려준다는 것도 차용증 한 장 없을 것이 뻔했다. 결국 우리는 집도 잃고 돈도 못 받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다. 그건 좀 저희 결혼 반지인데 뭐가 문제야. 다 우리 박씨 집안 손주 보려고 하는 일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너희 형편에 병원비 못 내서 빚지면 이 집 경매로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야. 차라리 내 명의로 해두는 게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고. 내가 정말 너희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그녀는 마치 자신이 구세주라도 된 듯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격렬하게 고민하는 척했다. 최민아는 내가 넘어왔다고 생각했는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좋아. 동서가 동의만 하면 내가 내일 당장 우리 아빠한테 부탁해서 대출 알아보게 할게. 우리 아빠가 은행 부장이잖아. 일주일 안에 돈 나오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특별히 영양제가 파라고 200만 원 챙겨줄게. 나는 속으로 웃음을 참았다. 그녀는 이 집이 이미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은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았다. 나는 눈물 어린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준호 씨가, 준호는 내가 알아서 할게. 감히 반대해? 내 조카 태어나는 걸 방해하면 어머님한테 일러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으라고 할 테니까. 네, 그럼 형님 말씀대로 할게요. 목표를 달성한 최민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출 문제를 상의해야 한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녀를 보내고 문을 닫는 순간 내 얼굴에서 슬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끼를 물었음. 비작전 개시. 준호에게서 곧 답이 왔다. 알았어. 오늘 집에 가서 대판 싸우고 연기 제대로 할게. 비작전은 철저하게 계획된 가정불화 연극이었다. 나는 최민아의 탐욕을, 이 집안의 내부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느라 정신없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최민아에게 전화를 걸어 계획대로 불같이 화를 냈다. 형수, 서연이한테 다 들었어. 우리 집 명의를 넘기라고? 대체 무슨 꿍꿍이야.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날로 먹으려는 거 아니야. 최민아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준호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다 너희 좋으라고 그런 거지. 사람한 그린엔 서연이 뱃속에 내 조카만 아니었으면 내가 너희 일에 신경이나 썼을 것 같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돕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도와. 대출받을 집이 없어서 우리 집을 넘보냐고. 준호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열연을 펼쳤다.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싸웠고 그 소리는 거실까지 생생하게 들려왔다. 시댁에서는 분명 시부모님이 수화기를 붙들고 이 모든 상황을 엿듣고 있을 터였다. 싸움은 준호가 이 집 차라리 불태워 버릴지언정 형수한테는 절대 안 넘겨 라고 소리치며 전화를 끊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잠시 후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놈의 자식,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다 너희 그 알도 못 낳는 마누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 서연이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형수가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돈은 없어도 자존심은 있어요. 준호는 아내를 감싸는 비운의 남편. 역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자존심이 아들 낳아주냐고. 내일 저녁 당장 집으로 와. 내 앞에서 똑바로 얘기해. 갈게요. 가서 아주 끝장을 보죠. 우리를 죽일 셈인지 아닌지. 준호는 다시 한번 쾅 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는 내일 밤 시댁에서 열릴 가족 재판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우리는 일부러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시댁으로 향했다. 거실에는 이미 박준석과 최민아가 황제와 황후처럼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 박철민 씨는 잔뜩 굳은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릎 꿇어.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박철민 씨가 준호를 향해 소리쳤다. 준호가 멈칫하는 사이 나는 그의 옷을 잡아 끄는 동시에 쿵 소리를 내며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아냈다. 아버님, 어머님, 준호 씨 나무라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쓸모없게 아이를 못 낳아서 집안에 이런 분란을 일으켰어요. 준호 씨도 저를 아끼는 마음에 홧김에 형님께 그런 거예요. 나는 모든 책임을 내게 돌리며 처절하게 울었다. 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당황했고 시아버지는 하려던 욕을 삼켰다.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내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다야. 우리 박 씨가 문체면을 다 깎아먹고 나는 눈물 젖은 얼굴로 그들을 올려다봤다. 저희에게 살길을 열어주세요. 이 집, 저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 집마저 없어지면 저희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내 처절한 연기에 준호도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요. 형은 이제 돈도 많잖아요. 저희는 앞으로 절대 패기치지 않고 살게요. 우리의 저자세 전략은 통했다. 자신의 권위가 세워졌다고 생각한 시아버지는 마음이 누그러졌다. 됐다, 다들 일어나. 집 문제는 너희가 그렇게 원치 않으면 없던 일로 하지. 그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던 박준석을 쳐다봤다. 나는 그의 핸드폰 화면에 떠있는 스타코인의 시세 그래프가 온통 시퍼런 색인 것을 놓치지 않았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의 가족 재판은 우리의 완벽한 연기 덕분에 평화롭게 막을 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말했다. 여보, 아까 당신 무릎 꿇을 때 정말 심장이 텄는 줄 알았어. 정말 항복하는 줄 알고 나는 얼굴에 가짜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준호 씨, 때로는 무릎을 꿇는 게 항복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계를 풀고 우리의 칼을 더 날카롭게 갈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예요. 그나저나 아주버님 폭탄이 생각보다 빨리 터질 것 같네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몰라요. 시댁에서 돌아오자마자 나는 이민 컨설턴트에게 연락해 모든 비자 신청 서류를 긴급으로 제출했다. 동시에 국내에서의 마지막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했다. 은행 계좌 해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정리, 서류 처리, 하나씩 끝낼 때마다 자유가 한 걸음씩 다가오는 기분이었다. 여걸세 계약 기간은 7월 말까지였다. 우리는 그 전에 떠나야만 했다. 그리고 아주버님 쪽 상황은 내 예상대로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5월 중순 스타코인 거래소가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이유로 일주일간 출금을 정지했다. 전형적인 먹튀의 전조였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자 사이트는 아예 접속조차 되지 않았다. 박준석이 투자한 10억 원은 공중으로 사라졌다. 그 무렵 시댁의 분위기는 지옥과도 같았다. 박준석은 방에 틀어박혀 잠적한 친구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고 최민아는 집안 살림을 부수며 박준석을 저주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불행을 우리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다 너희 때문이야.
너희가 그때 돈 없다고 징징거리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에 이런 불행은 없었어. 너희가 우리 집 재수 다 막은 거야. 시어머니는 전화로 악을 썼다. 내 아들이 잃은 10억. 너희가 책임져. 회사에서 대출을 받든 집을 팔든 당장 10억 만들어 와. 저희 돈 없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돈이 없어? 그럼 그 집이라도 팔아. 그 집 팔면 10억은 나오잖아. 당장 팔아서 네 형 빚 메꿔. 절대 안 돼요. 준호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꺼버렸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며칠 뒤 그들은 우리 집으로 쳐들어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다. 이 불효자식아. 문 열어. 문 안 열면 노인 학대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와 준호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현관 CCTV 화면으로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감상했다. 여보, 저러다 문 부수는 거 아니야? 걱정 마요. 이 집은 이제 남의 집이에요. 부수면 변상해야 하는데 그럴 돈도 없을걸요. 그들은 한참을 난동을 부리다 지쳐서 돌아갔다. 돌아가기 전 시어머니는 저주를 퍼부었다. 그래, 평생 그렇게 숨어 살아라. 너희 회사 찾아가서 망신 주기 전까지 어디 한번 버텨봐. 나는 즉시 집주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했다. 다행히 그는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 7월 20일 인천에서 오클랜드로 가는 비행기 표 2장을 예매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사라질 날까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달 동안 나는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야 했다. 6월 말 마침내 이민성으로부터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나는 서재에 있던 준호를 와락 껴안고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여보, 우리 성공했어. 준호는 아이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나를 번쩍 들어올려 빙글빙글 돌았다. 지난 반년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우리가 짐을 싸기 시작할 무렵 아주버님에게서 더 큰 폭탄이 터졌다. 그는 10억을 잃은 뒤 남은 보상금 19억 원마저 다른 외환 투자 사기에 전부 털어넣었던 것이다. 29억 원 전액이 사라졌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시댁은 전쟁터로 변했다. 최민아와 박준석은 주먹다짐을 했고 시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 더 최악인 것은 박준석이 손실을 만회하려다 5억 원의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사실이었다. 사채. 그 세 글자는 우리에게 탈출을 서두르라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준호 씨, 비행기표 앞당겨요. 다음 주 금요일 7월 10일로 일주일 뒤. 이 세상에서 박준호와 이서연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시아버지가 입원하자 시댁의 도덕적 납치는 극에 달했다. 시어머니는 병문안 오는 친척들에게 우리가 집을 팔아주지 않아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여론을 이용해 우리를 압박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나는 준호를 혼자 병원으로 보냈다. 타협이 아닌 완벽한 결별을 선언하기 위해서였다. 준호는 병실에서 집은 절대 팔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내가 미리 준비시킨 시부모님의 편애와 형님의 막말이 담긴 녹음 파일을 틀었다. 또한 지난 5년간 그들에게 보낸 돈의 내역이 적힌 가계부 사본을 병상에 두고 나왔다. 오늘부로 형의 빚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두 분의 노후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부양비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준호가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과거에 어리석고 순종적이었던 박준호는 죽었다. 이제 그는 나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나의 남편이었다. 우리는 집안의 모든 물건을 정리했다. 가져갈 것은 단 2개의 캐리어와 배낭 2개뿐. 나머지는 지인에게 주거나 모두 버렸다. 7월 10일, 우리는 집을 떠나 공항 근처 호텔에 체크인했다. 한국에서의 휴대폰 유심은 부러뜨려
변기에 버렸고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다. 우리는 세상에서 증발했다. 그들이 우리를 찾지 못하자 시어머니와 최미나는 우리 친정으로 쳐들어가 난동을 부렸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 모든 소식을 나는 호텔방에서 편안하게 전해 들었다. 7월 20일 마침내 떠나는 날이 왔다. 공항 국제선 출발 라운지에서 나는 지난 30년간 나를 타감했던 도시를 내려다봤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다. 잘 있어라, 나의 억압된 과거. 잘 있어라,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이들. 이제 다시는 볼 일 없을 것이다. 오클랜드의 공기는 상쾌했다. 우리는 집을 판 돈으로 아담한 정원이 딸린 집을 샀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럭키라는 이름의 골든 리트리버를 입양했다. 준호는 곧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직했고 나는 와인 수출 회사에서 마케터로 새로운 경력을 시작했다. 우리의 삶은 비로소 평온과 존중,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는 친척 언니를 통해 간간히 한국 소식을 들었다.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박준석은 결국 다리 하나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되었고 빚을 갚기 위해 시댁은 마지막 남은 집까지 헐값에 팔아야 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최미나는 남은 귀금속을 챙겨 첫사랑과 도망쳤다. 박준석은 폐인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진 남편과 알코올 중독자가 된 아들을 돌보느라 폭삭 늙어 온 가족이 곰팡내 나는 지하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다고 했다. 친척 언니는 말했다. 서연아, 그분들 이제 정말 후회한대. 내 시어머니는 매일 울면서 너희를 쫓아낸 걸 후회하고 시아버지는 말은 못해도 너희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신대.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미움조차 사치였다. 어느덧 세 번째 설날이 다가왔다. 오클랜드의 여름 햇살 아래 우리는 친구들을 초대해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고 있었다. 3살 배기 딸 아라는 아빠와 함께 마당에서 뛰놀고 있었고 그 모습은 내가 꿈에서도 그려보지 못했던 행복 그 자체였다. 그때 낯선 국제번호로 영상 통화가 걸려왔다.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였다. 화면 속 그녀는 3년 전보다 2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서연이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너희 아빠. 중풍으로 말도 못하고 내 형은 다리가 부러지고 그녀는 지난 3년간의 불행을 늘어놓으며 동정심을 구걸했다.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서연아, 오늘이 설인데 우리 집은 떡국 끓일 돈도 없어. 내 형이 또 도박을 해서 남은 돈을 다 날리고 새로 빚까지 졌어. 오늘까지 돈 못 갚으면 나머지 다리도 부러뜨린대. 그래서요.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날씨를 묻는 것처럼 무미건조했다.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줄 수 없겠니? 딱 1천만 원만. 나중에 꼭 갚을게. 제발. 준호 생각해서라도. 나는 웃었다.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를 돌려 창밖을 비췄다. 화면에는 푸른 잔디밭, 찬란한 햇살, 바비큐 그릴 위에서 지글거리는 스테이크, 그리고 남편과 딸 아라의 행복한 웃음이 담겼다. 아라는 카메라를 보고 해맑게 외쳤다. 하이, 할머니. 영상 통화 너머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퍼졌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지독한 질투, 그리고 절망이 가득했다. 너희, 거기 어디야? 나는 카메라를 다시 나에게로 돌리고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뭔가 오해하셨나 본데요. 저희가 왜 빚을 져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선언하듯 또렷하게 말했다. 참, 말씀 안 드렸네요.
아버님이 주셨던 2천만 원은 저희 비행기 값으로 잘 썼어요. 저희 가족은 3년 전에 뉴질랜드로 이민 왔거든요. 아마 평생 돌아갈 일은 없을 거예요. 아, 그리고 오늘이 한국 설날이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그녀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이 모든 통화 내용을 녹화한 영상과 그동안의 착취 증거들을 모아 친척 언니에게 보냈다. 혹시라도 그들이 다시 우리 가족을 괴롭히려 든다면 모든 친척에게 이 진실을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나중에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길거리에 앉아 자신이 어떻게 아들들을 차별하고 둘째 며느리를 쫓아냈는지 행인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박준석은 도박 빚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감옥에 갔고 시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얼마 뒤 세상을 떠났다. 그들의 비참한 결말은 오롯이 그들 자신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다. 우리는 그들을 밀어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었을 때 우리는 그저 나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다시 오클랜드의 새해가 밝았다. 딸 아라는 어느덧 6살이 되었고 준호의 목공방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우리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주말마다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을 여행한다. 어느 날 밤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친척 언니에게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허름한 요양원,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이제 아무도 못 알아봐. 입으로는 내 아주버님 이름이랑 내 이름 두 개만 부르고 계셔. 아직도 그분이 밉니? 나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미움도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 듯한 텅 빈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더 깊이 기댔다. 멀리서 이웃집의 새해맞이 불꽃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남편, 그리고 딸과 함께 그 불꽃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나의 진짜 새로운 인생은 바로 이 남반구의 별빛 아래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 멀고 부패한 과거는 바람에 실어보내면 그만이다. 최고의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완벽한 무관심과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만 배는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므로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가족 내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편애는 결국 모든 구성원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끝없는 희생과 순종이 미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독한 관계를 끊어내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의 불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누구보다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연 씨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10년, 20년 뒤에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처럼 완벽하게 연을 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 일기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